역사 칼럼 168방미인 몽양 여운형 그가 암살을 피했다면 초대 통일정부 대통령이 되었을까? 엔드 마나셈. 해방 전국에서 여운형의 존재는 마치 태풍의 눈과 같았습니다. 그는 일제강점기 동안 국내외에서 독립운동의 씨앗을 뿌렸고 해방 직후에는 조선인민공화국인공을 조직하여 한국인이 주도하는 잠정적 자치정부의 틀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통일된 민족국가 수립을 위한 좌우합작이라는 그의 일관된 신념의 발로였습니다. 몽양 여운형. 여운형은 독립을 완성하려면 땅의 남북과 사상의 좌우를 가릴 필요가 어디 있는가라고 역설하며 분열과 대립 대신 통합과 협력을 호소한 시대를 앞서간 팔방미인형 지도자였습니다. 뛰어난 외모, 유창한 외국어, 넓은 국제적 인맥, 그리고 민중에게 깊이 파고드는 대중적 인기는 그를 통일정부의 가장 유력한 초대 대통령 후보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통합 정신은 극자와 극우 양쪽 모두에게 위험 요소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는 암살당하기 전까지 무려 12차례에 걸친 테러 위협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1947년 7월 해화동 로터리에서 결국 극우 테러리스트의 총탄에 쓰러지면서 한국 현대사의 가장 희망적인 시나리오는 비극적으로 막을 내립니다. 만약 여운형이 암살 위기를 피했다면 여운형의 죽음은 단순한 한 개인의 상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통합의 가치와 중도의 리더십이 한국 땅에서 설 자리를 잃었음을 의미했습니다. 만약 그가 그 수많은 암살 시도를 극복하고 통일정부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다면 한국 현대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분단의 종식과 통일국가의 건설. 여운형의 가장 큰 강점은 남한과 북한 좌익과 우익 모두에게 영향력과 신뢰를 가졌다는 점입니다. 소련과 레닌을 만난 경험이 있는 동시에 미국 선교사들과 교류하며 서구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 깊었습니다. 만약 그가 통일정부를 이끌었다면 미소공동위원회가 파탄에 이르기 전 혹은 그 이후에도 남북협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한반도 전역을 아우르는 중립적인 통일국가가 탄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념 갈등의 완충지대. 그는 극단적인 공산주의자도 패타적인 민족주의자도 아니었습니다. 노동 대중을 위해 여생을 바치겠다고 했지만 급진적 좌익 이론을 정당하게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중도 리더십은 해방 후 만연했던 좌우 이념 갈등을 봉합하고 완충하는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한국전쟁이라는 비극적인 동족 상잔을 막았을 수도 있습니다. 친일파 청산과 민족 정기 확립권준을 통해 자치정부를 준비했던 여운형은 일제잔재 청산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통일정부가 들어섰다면 친일 경찰과 관료들을 미군정에 비호 없이 제대로 청산하고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는 작업이 더 강력하게 추진되었을 것입니다. 여운형의 암살은 한반도의 분단의 쐐기를 박는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가 제시했던 좌우를 아우르는 인민이 주인되는 민주 공화국의 꿈은 47년 7월 해화동 로터리에서 멈추고 말았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우리는 그의 잃어버린 비전, 즉 통합을 통한 평화와 번영의 길을 아쉬움 속에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여운형 암살자 백의사 소속 한지민 본명 이필영. 여운형을 암살한 극우파 청년의 이름은 한지근이며 그의 본명은 이필영입니다. 1947년 7월 19일 한지근은 서울 해화동 로터리에서 차량에 타고 있던 여운형에게 권총을 발사해 암살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그를 한지근이라는 이름의 19세 소년으로 발표했으나 이후 그의 본명이 이필영이며 나이도 21세 당시 기준 청년이었고 극우 테러단체인 백의사의 일원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그의 범행은 좌우합작을 통한 통일정부 수립을 저지하려던 극우 세력의 테러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극우 단체 백의사 총사령관 염동진은 누구인가? 몽양 여운형을 암살한 백의사 총사령관이다. 염동진 본명 염웅택은 해방 전국의 격변기에 활동했던 극우 테러 단체 백의사의 총사령입니다. 출생 및 배경 1909년 평안남도 평양 출생. 중국으로 건너가 독립운동에 참여했으며 중국 국민당 산하정보기관인 남의사와 군사위원회, 조사통계국군통 등에서 활동했습니다. 친일 밀정 의혹. 최근 학계에서는 그가 중국 활동 중 일본 관동군 헌병대에 체포된 후 변절하여 일제 밀정으로 활동했다는 주장. 정병준 교수의 제기되어 논란이 있습니다. 백의사 조직 해방 후 북한에서 공산 세력에 맞서 비밀결사 대동단을 조직했으나 소련의 탄압을 피해 월남한 뒤 1945년 10월 서울에서 백의사를 결성하고 총사령이 되었습니다. 이념 강력한 반공주의와 임시정부 법통론을 이념으로 삼았으며 김구 등 임정계열 인사들과 협력하거나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맺으며 활동했습니다. 사망 6.25 전쟁 발발 후 서울에 남아있다가 북한군에 체포되어 총살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중매체 영화 암살에서 이정재가 연기한 캐릭터 염석진의 실제 모델로 알려져 대중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영화 암살에서 염석진 역을 맡은 이정재 몽양 여운형을 암살한 백의사 총사령관이다. 암살에 관여한 주요 인물. 염동진이 이끈 백의사는 해방 전국에서 여러 정치적 암살 및 테러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은 주로 좌익 또는 통일 정부 수립을 주장하던 중도파 인물이었습니다. 염동진과 백 의사가 직접 주도했거나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대표적인 암살 피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 직책활동 암살 시기 주요 내용. 현준혁 조선공산당 평안남도당 위원장 북한 좌익 지도자 1945년 9월 해방 후 최초의 정치 테러로 기록되며 염동진의 대동단백 의사의 전신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짐. 여운형 좌우합작위원회 위원 중도 좌파 지도자 1947년 7월 백 의사 단원 한지근에게 암살당했으며 염동진의 지시로 실행된 것으로 파악됨. 그 외 관여 의혹. 송진우 암살 1945년 12월 극우 청년들이 주도했으며 이 사건에 연루된 일부 인물이 백 의사 계열과 연관되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장덕수 암살 1947년 12월 한민당 정치부장 장덕수 암살 사건도 임정 계열의 극우 청년들과 연관되었으며 백 의사와의 관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김일성 암살 미수 백 의사는 북한 지역의 대원을 파견하여 김일성 등 주요 공산당 지도부에 대한 폭탄, 투척 등 테러 공작을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모두 미수에 그쳤습니다. 김구 암살범 안두희가 백 의사 단원이었다는 설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다만 염동진과 김구는 정치적 동지 관계였기에 이 부분은 여러 의혹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염동진은 백 의사의 총사령으로서 적어도 2명의 거물급 정치인 암살 현준혁, 여운형을 주도했거나 그 배후에 있었으며 수많은 좌익 인사들에 대한 백색 테러 활동을 벌였습니다. 염동진이 직접 암살한 사람의 정확한 수는 조직의 비밀스러운 특성상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여운형의 피폭력 중도와 한반도 중립밴드 이재봉 원광대 명예교수. 1. 여운형의 피폭력 중도. 여운형은 1945년 8월 광복과 함께 조선건국준비위원회 건준을 설립했다. 그 무렵 조선을 통치하던 일본인들이나 조선인들 모두 그를 가장 명망있는 지도자로 꼽았다. 이와 관련해 찹지 선구를 펴내던 선구회가 1945년 10-11월 정당, 언론사, 학교, 단체 등 100여 곳에 약 2,000장의 설문지를 보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제정세에 정통하고 조선사정에 통달하며 가장 양심적이고 포용력 있는 정치가 1위에 뽑혔다. 여운형 33%, 이승만 21%, 김구 18%, 박헌영 16% 순이었다. 1945년 9월엔 건준을 기반으로 조선인민공화국 인공이 들어섰다. 1948년 9월 38선 이북에 세워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북한과 이름은 비슷해도 전혀 다른 정부다. 분단이 굳어지면서 남한에서 일제잔재가 깃든 국민이란 말을 써왔지만 정부 수립 이전까진 남쪽에서도 보편적인 인민이란 말을 널리 썼다. 예를 들어 1947년 7월 조선일보는 가장 적합한 국호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조선인민공화국이 70%, 1708표, 대한민국이 24% 604표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그 무렵 국가, 정부의 이념, 체제로는 남쪽에서도 여운형이 지향하던 사회주의를 가장 선호했다. 1946년 7월 미군 정청이 남조선 인민 약 8,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사회주의를 선호하는 응답이 70%, 6,037명, 자본주의 14% 1,189명, 공산주의 7% 574명 순이었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등 이른바 좌파가 77%였고 우파는 기껏 14%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1948년 8월 남쪽엔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이 세워지고 9월 북쪽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세워졌다. 1945년 12월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결정된 신탁통치에 대해 찬성과 반대 투쟁이 격렬하게 전개되고 1946년 3월 시작된 미 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자 여운형은 중도를 지향하며 통일국가를 세우는 데 앞장섰다. 좌우합작 및 남북합작을 위해 힘썼는데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단계 좌파 통합 38선 이남의 수많은 정당 가운데 박헌영의 공산당, 여운형의 인민당, 백남훈의 신민당 등 좌파 정당 3개를 통합시키는 것이었다. 공산당과 신민당은 38선 이북에도 있어서 만주파 김일성이 공산당을, 연합파 김두봉이 신민당을 이끌었다. 여운형은 인민당도 북쪽에 들어서길 원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2단계 좌우합작 좌파 정당을 통합하면 우파 정당과 합작하려 했다. 상대는 민족혁명당을 이끌던 중도우파 김규식이었다. 신탁통치를 반대한 이승만과 김구 가운데 이남 단독정부까지 추진하는 이승만은 좌우합작에 배제하고 단독정부를 반대하는 김구는 포함시키기로 했다. 3단계 남북합작 이남에서 좌우합작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이북과 합작하는 구상을 다듬어 나갔다. 이북에선 1946년 2월 실질적 정부 역할을 하는 북조선 임신민위원회가 만들어져 김일성 위원장, 김두봉 부위원장이 주도하고 있었다. 여운형은 이들과 자주 편지를 주고받으며 1947년 1월까지 적어도 5번 이상 평양을 직접 방문해 협상하기도 했다.
여운형의 이러한 구상은 1단계 좌파 통합부터 실패했다. 조직과 규모가 가장 큰 박헌영의 공산당과 갈등이 심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군정이 1946년 5월부터 공산당을 탄압하며 박헌영 체포령까지 발동하자 박헌영은 이에 맞서 총파업과 폭력투쟁으로 맞섰는데 여운형은 폭력투쟁을 반대하며 대화와 협력을 통한 건국의 길을 강조했다. 여운형은 좌파 통합 또는 3당 합당 실패에 좌절해 1946년 12월 좌우합작 합당 공작 단념하면서 자신을 비판하고 정계를 떠나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평양을 방문했다. 해방 직후부터 극자와 극우의 공동의 적이 되어 10여 차례 테러와 암살 위협에 시달리며 자녀들의 신변에도 위협을 느끼던 터였다. 당시 남쪽엔 미군정 아래서 정치와 사회 혼란이 극심했지만 북쪽에선 임신민위원회 주도로 토지개혁 등 다양한 개혁 조치가 이루어지며 안정을 찾고 있었다. 그는 만경 대혁명학원, 혁명유자녀학원, 북조선노동당 중앙당학교, 김일성 종합대학 등이 건설되거나 운영되는 등 교육체계가 정착되는 것을 지켜보고 자신의 자식들이 북쪽에서 교육받기를 원했다. 김일성이 그 제안을 받아들여 1947년 3월 여운형의 세 자녀를 평양에 데려가 7월 모스크바로 유학 보냈다. 여운형은 그 직후 서울에서 암살당하고 그 자녀들은 1952년 말 평양으로 돌아와 아버지가 기대했던 대로 조국 건설에 힘썼다. 이와 같이 여운형이 해방정국에서 어느 한쪽 이념과 체제에 치우치지 않고 좌우 합작과 남북 합작을 통한 중도와 비폭력적 건국운동을 추구한 것은 건국 이후 전쟁을 반대하는 중립 외교를 제시한 게 아니겠는가. 그의 비폭력 중도를 되새기며 한국의 전쟁 반대 중립을 추진해보자. 2. 한반도 중립. 2-1 중립의 의미와 조건. 중립은 전쟁 관련 용어다. 전쟁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다. 국어사전에도 나와 있듯 국가 사이의 분쟁이나 전쟁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중간 입장을 지키는 것을 뜻한다. 전쟁이 일어날 때만 어느 한쪽에 편들지 않고 중간에 서서 개입하지 않는 게 일시 중립이라면 평시에도 다른 나라와 군사 교류를 하지 않으며 군사 문제에서는 항상 중간 입장을 지키는 게 영구 중립 또는 영세 중립이다. 따라서 중립의 조건 또는 본질은 전쟁에 참여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쟁하는 나라에게 어떠한 편의도 제공하지 않는 것이다. 평시에도 다른 나라의 군사기지나 군사물자를 제공하지 않으며 어느 국가와도 연합 군사훈련을 하거나 군사동맹을 맺지 않는 것이다. 2-2 한반도 중립 추진 역사와 과정. 한반도 중립화 추진은 조선시대 말부터 시작됐다. 먼저 주변 강대국들이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잃지 않기 위해 조선 중립화를 원했다. 1880년대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자 일본이 이를 견제하기 위해 조선 중립화를 제안했는데 중국이 거부했다. 1890년대 일본의 영향력 확대를 막기 위해 러시아가 조선 중립화를 제안했지만 이미 힘을 키운 일본이 받아들일 리 없었다. 이와 동시에 조선도 생존을 위해 중립화를 추구했다. 조선 최초의 일본 및 미국 유학생으로 유럽까지 둘러보고 돌아온 유길준이 서유견문 을 펴내기 전 1885년 중립론을 썼다. 불가리아와 벨기에의 중립조약 체결을 소개하며 조선이 중립국이 되면 러시아의 남진 정책을 방어할 수 있고 아시아 강대국들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고종에게 건의했다. 1880년대부터 유길준과 유럽 외교관들의 건의를 받으며 중립화를 고려해온 고종이 1904년 조선은 영세 중립국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일본이 곧 러시아의 전쟁을 선포하고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기 시작하며 중립화는 약소국의 몸부림과 환상으로 끝났다. 1945년 해방 이후엔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 철수와 연계해 적어도 3번 한국 중립화를 논의했다. 첫째, 1945-48년 미군 정시대에 만약 미국 군대와 소련 군대가 철수하면 한반도 영구 중립을 보장해야 한다고 미국 군부가 건의했지만 국무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둘째, 1953년 휴전협정을 앞두고 미국 국무부가 한반도 중립화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만들어 국가안전보장위원회 NSC에 제출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해외 주둔 미군 감축을 염두에 두고 스위스와 스웨덴 사례를 들며 한국 중립화를 강력하게 주장했는데 1953년 한미상호방 이조약이 체결되면서 흐지부지 됐다. 셋째, 1976년 카터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고려하며 관련 부처에 한반도 중립화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지만 군부가 주한미군 철수 자체를 반대하며 무산됐다. 1960년 4월 혁명 직후엔 민족주의 발음과 함께 통일운동의 일환으로 중립화운동이 활발하게 펼쳐졌다. 진보정당, 종교단체, 학생조직 등이 민족자주 통일 중앙협의회를 만들어 민족자주, 외세배격,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며 중립화 통일을 지향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일보가 1961년 1월 중립화 통일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을 때 거의 13에 이르는 32% 응답자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1970년대부터 정치인 김대중이 중립화에 큰 관심을 갖고 공개적으로 지지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1971년 신민당 대통령 후보가 되어
주변 4대 강국이 보장하는 통일한 반도의 중립화 구상을 밝혔다. 1989년엔 한반도가 통일되면 오스트리아식 영구 중립국으로 가게 되리라 전망했다. 그러나 1998-2002년 대통령으로 재임할 때는 중립화에 관해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1990년대 말부터 시민운동 차원에서 한반도 중립화를 추진하는 단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규모가 크지 않고 주목할 만한 활동은 보이지 않았다. 이전까지는 한반도 중립화가 가리키듯 중립화가 통일운동의 일환이었는데 최근엔 미국에 대한 군사적 의존 및 종속에서 벗어나 모든 전쟁을 반대하자는 한국 중립화 운동단체가 태어났다. 한편 조선 북한은 1960년대부터 블록 불가담 블라크를 핵심 외교 정책으로 삼아왔다. 1955년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약 30개 신생 독립국들이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에 반대하며 세계 평화와 협력을 추진한다고 선언한 반둥 회의 또는 아시아-아프리카 회의를 기반으로 발전된 세계적 비동맹 운동 남마이너스 얼라인드 무브먼트에 합류한 것이었다. 미국이나 소련이 주도하는 동맹이나 연합 블라크에 동참하지 않고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침략과 점령, 그리고 지배와 간섭을 반대한다는 운동이다. 나아가 1980년부터 연방제 통일 방안에 어떠한 정치군사적 동맹이나 블록에도 가담하지 않는 중립국가로 되어야 합니다고 명시해 놓기도 했다. 2-3 한국 중립화의 필요성, 한미동맹의 폐해와 위험성. 한국은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이를 평화와 통일 또는 안보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국가의 생존 전략이나 심지어 목표로 삼아왔기 때문에 전쟁을 피하기보다 미국의 전쟁에 휘말리기 쉽다. 2019년 4월 전직 대통령 카터가 당시 현직 대통령 트럼프에게 직접 얘기했듯 미국은 세계 역사상 가장 호전적 국가 더 모스트 월라이크 네이션 인 더 히스터리 오브 더 월드다. 미국처럼 전쟁 많이 해본 나라 없고 좋아하는 나라 없으며 잘하는 나라 없다. 전쟁을 통해 나라를 세웠고 영토를 확장했으며 전쟁을 통해 초강대국이 되었고 세계 패권을 유지해왔다. 1776년 독립 때부터 250년 가까이 전쟁을 치르지 않은 기간은 20년도 되지 않는다. 전쟁을 통해 먹고 살아온 것이다. 한국은 이토록 호전적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시간이 흐를수록 강화하고 확장하고 있다. 동맹은 공동의 적이 필요하다. 한국과 미국의 공동의 적이 조선, 북한인가 중국인가? 조선은 미국에겐 적이라도 한국에겐 평화와 통일의 대상으로 바뀌었다. 중국은 미국에겐 경쟁국이지만 한국에겐 최대의 무역 상대국으로 변했다. 1991년 소련이 해체되고 중국이 급성장하면서 주한미군과 한미군사동맹의 성격과 역할도 바뀌었다. 명목적으로는 조선의 남침을 막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급속하게 떠오르는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달라진 한반도 안팎의 안보 환경에서 주한미군과 한미군사동맹이 한국에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국익에 도움이 될까? 전혀 아니다. 주한미군과 한미군사동맹은 조선의 침략을 막기 위한 한국의 안보이익이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기 위한 미국의 안보이익을 위한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이 한반도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유연하게 밖으로도 나가겠다는 전략적 유연성, 스트러티직 플렉서빌러티를 내세우는 이유다. 미국 덕분에 전쟁을 피하는 게 아니라 주한미군 때문에 전쟁에 휘말리게 되는 것이다. 한국은 조선과 전쟁을 완전히 끝내고 화해와 협력을 통해 평화통일로 나아가야 하지만 미국은 초보적 종전선언조차 거부하며 평화협정을 반대한다. 한반도의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정착되면 주한미군을 유지하며 한미군사동맹을 강화할 법적 명분이 약해지고 없어지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외정책 제일 목표인 중국 견제와 봉쇄를 위해서는 주한미군 유지와 한미군사동맹 강화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한반도에서 전쟁 종식과 비핵화를 거부해야 하는 것이다. 주한미군과 한미군사동맹은 한국의 경제 번영에도 큰 걸림돌이다. 한국과 중국의 교역량은 2004년부터 한미 교역량을 초과하고 2009년부터는 한중 무역량이 한미 무역량의 2배 이상 많아졌다. 2010년대까지 한국의 전체 교역량 가운데 약 14을 중국이 차지하고 전체 무역흑자 가운데 적어도 절반 이상을 중국에서 거두어왔다. 또한 2017년 주한미군의 사드 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제 배치. 이전에 한국 방문 관광객의 절반 이상이 중국인이었다. 중국의 실질 GDP는 2014년부터 미국을 추월해 2024년 미국 30.5조 달러, 중국 40.7조 달러를 기록했다. 대만은 물론 확실한 중국령인 홍콩과 마카오의 GDP를 빼고도 그렇다. 무역량으로는 중국이 2012년 미국을 추월해 세계 제1무역대국이 되었다. 2024년 수출량은 1위 중국이 3.6조 달러, 2위 미국이 2.1조 달러다. 나아가 미국이 주도하는 지출은 2024년 56.6조 달러로 세계 경제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브릭스 BRICS는 75.6조 달러로 35% 이상을 차지했다. 인구로는 지출의 합계가 7.7억 명, 브릭스가 37.2억 명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한국은 미국과의 군사동맹에 의존, 종속되어 점진적으로 쇠퇴하는 미국과 지칠에 매달리며 급속하게 성장하는 중국을 적으로 만들고
브릭스를 활용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주한미군과 비대칭적 한미 군사동맹의 가장 크고 심각한 폐해와 위험성은 한국이 미국의 전쟁에 휘말리는 것이다. 한국이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유지하며 강화하는 한대만을 둘러싼 미국 - 중국 전쟁에 자동으로 개입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대만 해협과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 등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펼쳐오고 중국은 필사적으로 저항한다. 참고로 미국과 중국은 1972년 대만이 독립국이 아니라 중국의 일부라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합의했다. 그러나 미국은 1979년 중국과 국교를 정상화하고도 동시에 대만 관계법을 만들어 대만에 무기를 지속적으로 많이 팔아왔다. 대만민진당은 2000년부터 집권하기 시작해 대만 독립을 주장해왔다. 중국은 2005년 대만이 독립을 추진하면 무력으로 저지하겠다는 반분열 국가법을 만들었다. 대만민진당은 2024년 1월 총통선거를 통해 재집권에 성공했고 미국은 2022년부터 대만의 군사원조를 대폭 늘리는 법안을 연달아 통과시켰으며 중국은 2022년 공산당대회에서 대만과의 통일을 거듭거듭 강조했다. 대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전쟁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19세기 청일전쟁과 20세기 러일전쟁에 이어 21세기 미중전쟁에서도 한반도는 전쟁터가 되기 쉽다.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는 미국 군대의 가장 큰 해외기지가 평택에 있고 중국을 감시하며 겨냥하는 미군의 미사일 방어체제 THAAD가 성주에 설치되어 있어서 중국이 한국을 폭격 지역과 대상으로 삼을 게 뻔하기 때문이다. 주한미군과 한미동맹 때문에 한국이 자동적으로 전쟁에 휘말리게 되리라는 말이다. 우리가 주한미군을 될수록 빨리 내보내고 한미동맹에서 벗어나야 할 이유다. 그렇다고 미국을 반대하며 적으로 삼자는 건 아니다. 미국이든 중국이든 조선이든 러시아든 친구로 삼는 게 바람직하고 그럴 수 있으며 그래야 한다. 한국이 미국과 군사동맹을 유지하고 강화하면 미국과 더 가까워지되 조선, 중국, 러시아 등을 적으로 만들며 전쟁에 휘말리기 쉽지만 불평등하고 비대칭적인 군사동맹을 해체하면 어느 나라든 적으로 만들지 않고 친구로 삼으며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 그게 중립의 목적이고 중립화를 이루어야 할 절실한 이유다. 2020년대 한국은 과거 조선시대 말이나 1950-60년대처럼 고래 사이의 새우 같은 존재가 아니다. 세계 약 200개 나라 가운데 경제력은 12위 안팎, 군사력은 6위 안팎, 기술력과 문화력은 최고 수준으로 종합국력이 10위 정도의 최상위 5% 안에 드는 중견국이다. 미국에 대한 군사적 의존과 종속에서 벗어나 전쟁을 피하며 경제 번영을 이룰 수 있는 중립화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충분히 갖춘 나라다. 미국을 숭앙하며 미국 없이는 하루도 살기 어렵다는 숙미. 사대주의 노예 근성에 적어 자주성을 갖지 못하는 게 문제다.